우선 지기현 그 판사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사법부에서 내란 재판부 한다고 하니까 무작위 원칙이 깨진다고 막 난리쳤었는데 근데 정작 지기현 판사는 지정 배당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 지정 배당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확실한 거죠 지금. 아니. 아니에요? 정확한 해명은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김용현 사건을 분류해놨다가 분류해놨다가 일반 사건으로 다시 전환해서 일반 사건을 전환해서 무작위 배당을 했다. 했는데 해서 지기현한테 갔고 그 아, 뒤에 사건이 윤석열, 김용현은 무작위를 했는데 예, 그 뒤에 윤석열 이런 사건은 이미 관련 사건이 아 그런 논리구나. 김용현한테 가 있으니 그런 김용현한테 가 논리구나. 있으니 지기현한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가 16개 재판부가 있어요. 네. 그중에 선거하고 부패전담부가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제 뭐 여성 외국인 성범죄 뭐 이런 식품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지금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사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사건하고 한덕수 사건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추가 사건하고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사건이 있는데 그 김용현 사건을 맨 처음 사건인데. 네, 맨 처음 사건, 맨 처음에 기소가 됐는데 이 모든 사건, 내란 관련 사건들은 다 그 대법원의 설명에 의하면 다 적시 처리 사건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김용현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이 당해됐다가 그것을 소위 그 일반 사건화 해가지고 무작위 배당을 했다고 이제 대법원은 주장을 해요. 거기가 이상한 지점이구나 오히려. 네. 그게 이제 이상하죠. 근데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이 되니까 한 달 뒤에 기소된 윤석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엎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된 것에 부수적인 것에 주된 사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주된 사건에 종된 사건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종된 사건에 주된 사건을 갖다 붙였다. 논리의 빌드업 이런 거네요. 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가 6개가 있는데 지금 내란 사건의 주요 사건들은 다 선거 부패 전담부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부에 지금 우리가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 35부에 백대현 부장 다 선거 부패 전담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제 식품 보건 전담부인 지기현 재판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현 사건이 갖다 소위 무작위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 주된 사건 90%인 사건인 내란의 주범 윤석열 사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법원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주말 내내 그거 지금 실강의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고난도의 대단한 스킬, 기술을 갖고 있는 배당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신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그때가 한창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관련돼서 법사위에서 치고받을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법농단 관련돼서 수사를 했던 게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 윤석열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검찰이 뭘 들여다보고 있었냐면 그 당시도 사건 배당이 무작위 배당인데 대법원 또는 행정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논리로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때 박봉계 의원님도 아마 법사위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과연 진짜 무작위 배당이면 무작위 배당인 거냐.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배당 시스템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을 알고 이용해서 사건 배당을 조작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 나왔었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됐었고 실제로 검찰도 그걸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고 특히 2015년도에 있었던 통진당 내란 사건에 대한 배당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무작위라고 하는데 진짜 무작위냐? 진짜 무작위냐. 그 무렵에 MBC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부장판사가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무작위 배당이라 하더라도 사건 번호를
다르게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다라고 그 당시 부장판사가 MBC 기자한테 털어놓습니다. 기사 좀 찾아보세요 이거. 네. 아, 근데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졌어요. 저 기사 저도 기억납니다. 네, 굉장히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그러면 당시 기사 검찰은 제목이 뭡니까? 저희 제가 본문만 긁어와가지고 그 당시 윤석열 검사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장판사의 진술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수사에 있었던 윤석열 라인들은 뭘 알고 있을까? 무작위가 그 당시 무작위가 아니다. 무작위가 아니다. 법원이 고도의 스킬을 쓰고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사건을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저 기사 저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저도 기억나요. 네. 근데 이거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네. 무작위 배당이라든지 현직 부장판사가 조작 가능하다고. 실제로 그 당시에 검찰이 2015년도 통진당 의원 재판 배당을 조작했을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을 보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조용해졌어요 이 부분. 무작위 저렇게 배당. 네.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일단은 김용현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내란 사건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정했다가 왜 일반 사건을 돌리는지도 네.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작년 12월 27일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요. 예. 그리고 윤석열은 누구보다도 사건 배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검찰총장 당시에.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월성원전 사건을 친윤 검사장인 대전지검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중앙지 대전에 검사 안 가죠, 하고. 직접 본인이. 김학의 출금 사건을 관할도 없는 수원지검 이정석 맞아. 검사한테 시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사로서 사건 배당이 누구보다도 중요했던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김용현 재판도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내란 수계로 기소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판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하. 그런데 김용현이 처음에 수사기관을 쇼핑했어요. 검찰로 자기 발로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이진동 차장하고 비아폰인가요? 통화하면서. 맞아. 그리고 나서 법원의 재판도 저렇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일단 했다가 자기가 그 돌릴 때 배당 일반 사건으로 돌려서 기계 배당을 했다는 저 지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더 추가 할 말들이 많으시네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억이 오늘 아침에 난 거예요. 이 보도가. 좋아. 네. 그것에 예. 제가 주말 동안에 이제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하고 계속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뭐 협의를 했는데 첫째 전산에 의한 배당이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전산이란 말이 그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보낸 그 자료에는 없어요. 전산 배당. 예.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전산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두 번째, 관련 재판부와 협의를 거쳤다. 협의를 거친 후에 무작위 배당을 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란의 윤석열 사건을 제외한 윤석열 김용현 사건, 김용현의 윤석열 갖다 붙였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내란 사건은 왜 선거 부패 전담부에 다 배당이 됐느냐. 16개 재판부가 있는데. 적시 처리로. 네, 적시 처리로. 선거 부패 전담부는 6개 재판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놓고 보면 얼마든지 고도의 스킬에 의한 배당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기 얘기한 것처럼 법원 수뇌부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표현들 얼마든지 저 배당을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건 접수될 때 먼저 들어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접수라는 행위를 좀 늦게 한다거나 이러면 사건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사건 번호가 그 부여 단계부터 그래서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부여된 번호를 가지고 특정 재판부에 배당시킬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부장판사의 얘기예요. 무작위 배당처럼 보이나 무작위가 아니라는 그리고 건데. 검찰도 그런 혐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갑자기 얘기가 사라졌어요. 저도 기억해요. 네. 후속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검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윤석열 및 윤석열 라인들은 아 사건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배당할 수 있구나. 는 걸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의심은 이런 거네요. 그 원래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어서 이것은 특정 재판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잘 의심받을 봐줄 의심입니다. 윤석열을 잘 봐줄 판사가 누군지 쭉 보고 이것은 지기현 판사한테 보내야 되겠다. 보낼 방법이 뭐지? 일단 적시 처리로는 글로 못 가니까 일반 오히려 사건을 적시 풀고. 처리로 했는데 식품을 담당하는 판사한테 보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식품을 담당한 사람한테 이 내란을 적시 처리로 맡기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러려면 풀고 중간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실제로는 지기현한테 낙점시킨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의심하시는 거 얼마든지 아니에요? 보낼 수 그런 있으니까. 의심이 예.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소위 이제 대법원에 한 6년간 재판 연구관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 조희대 대법관과 알았다. 대법관 겹칩니다. 아하. 예, 겹칩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아마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관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직후에 아마 연구관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라는 게 공동조가 전담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내밀한 정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전속조일 수도 있고 공동조이더라도 뭐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관과 대법관 연구관 사이였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소위 지기현 부장에 대한 판사에 대한 소위 평판을 알고 있을 것이고 평가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 합쳐놓고 보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매우. 당시에 이런 식으로 배당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법원 전산국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보도는 해놓고. 나왔는데 그 뒤로 보도는 없었다. 수사를 실제 확대해서 잡았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리즘 하는지를.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있을 그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어. 네. 우리끼리 알고 지나가 하고 묻고 윤석열과 그 친윤 일부만 알고 넘어갔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알고리즘 전에 이번에 법원행정 자료는 협의에 의한다. 협의를 하고 나서 그것도 이상하고. 임의 배당을 한다. 네, 그것도 무작위 배당을 배당. 한다. 네. 이 협의라는 게 협의의 범위가 어디냐? 16개 재판장을 다 모아놓고 하는 협의냐? 아니면 6개 아까 선거 그 부패 전담 부장만 모아놓고 그러면 6개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속에서 협의 이후에 무슨 임의 배당을 하게 되면 가공의 여지가 있을. 이때까지 나왔던 지기현 판사 배당과 관련한 가장 그럴듯한 지금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은 그 배당 주관자가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장, 중앙지방 법원장이 한 거고요.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재판장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누구는 빼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혹은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특허 전문이니까 네, 빼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빼면은 기계를 돌릴 때 무작위 할 때 지기현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돌려버렸다면 그거는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기계적으로 무작위 배당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기법은 보면 모르겠는데 여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기현으로 낙점. 여기 보면 이렇게 돼서 다른 재판부들을 제외하도록 조건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한 다음에 야 10개 재판부로 하자. 여기 안에서 돌릴게. 해놓고 조건값을 이건 조정해가지고 수사해야 되겠는데. 9개를 빼고 지기현한테 가도록 할 수도 있다는 바로 게 그 로직에 부장판사의 고백이에요. 그 논리에 김용현 재판 사건이 최초 사건이니까 네. 아까 박은정 의원님 수사부터 이상했잖아요. 부르는 시점부터 그걸 도입을 해보면 그러면 원래 이 지기현 재판부는 여기에 관련 사건 내란 관련 사건에 관계가 없어요. 경제와 보건과 식품이란 식품이에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협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 범위에. 아예 애초부터 네. 후보도 아니야. 후보도 아니야. 6개의 소위 부패 선거 재판부 재판장만 모아놓고 니네들 중에 하고 싶냐, 난 안 하고 싶냐, 원하냐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나는 그거 너무 부담돼서 안 해. 예를 들어서 2-3개로 줄인 다음에 거기서 전산에 의해서 소위 배당을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지기현이 왜 김용현 그러니까요. 재판과 관련해서 첫 재판과 관련해서 배당이 됐느냐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러면 되돌아가 보면 작년 12월입니다 이게. 김용현이 12월 27일이죠. 예. 12월 27일. 네. 김용현이 갑자기 검찰로 걸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내란 그때. 직후에, 예. 내란 직후에 저 사람 너무 순순히 잡히네. 그런데
만약에 이 의혹의 관점에서 보자면 김용현에게 걱정하지 마. 거기 그 우리가 판사 잘 배정할 것이고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순순히 들어갔죠.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네. 설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득에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뭐뭐를 설득했겠죠. 뭐 추수가서 조사받고 재판 가고 이거 설득했겠죠. 만약에 이 의심과 의혹처럼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판사를 찍어서 지목을 하고 지기현 판사가 결국 윤석열 풀어주고 지금까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실제로. 고의를 갖고 있으면 예. 그야말로 예단을 갖고 하는 그 어떤 작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업무 방해의 성격이 높죠. 재판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의심이면. 수 있는 거죠. 여튼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제기한 거는 의혹이고 근데 없었던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고 예전에 예. 검찰이 수사까지 했었던 바고 무려 7년 전에 이미 나왔던 그 다음에 부장판사들이 자기가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고백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찾아냈네. 법사위나 이쪽 저희 그때 이거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이상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기사 보니까 예, 생각났어요. 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요거 한번 그래서 법사위에서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박주면 의원이 머리카락이 나더니 기억도 잘 나시겠네. 의혹 제기입니다. 의혹 제기. 예. 아니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입니다. 네. 이상하니까. 자 그동안은 누구도 무작위 배당이 아닌 거 아니야라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있구만. 과거에 검찰이 수사했어요. 네, 실제로 저게. 그런 사례가 많을 거다. 조작한 사례가 많을 거다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행정처장의 진술이 답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면서 아까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다른 내란 사건들은 왜 선거부패 전담으로 갔냐. 그렇지. 그것까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이제 네. 대법원은 직연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설명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말-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용현, 윤석열, 노상원이 거기가 있어요. 조지호, 김봉식 이렇게 조지호, 나오고 김봉식까지 조지호. 핵심은 다 거기가 있어요.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만한 새끼에 이만한 그 큰 덩어리를 갖다 붙인 거라니.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12월 말이니까 그쵸. 윤석열이 그대로 그냥 있을 때거든요. 그렇지만 천만다행인 게 어찌됐든 이진관 부장 33부에서 지금 재판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진관 부장의 특징은 제가 주말 동안에 한번 좀 유튜브를 다 봐봤는데 결국은 헌재에서 판단한 이것은 내란이고 파면해야 된다라는 그런 헌법적 원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것대로 그대로 지금 특검보다 더 하는 엄격하게 거예요. 적용해요. 네, 보고 있으면. 그래서 네. 11월 달에 결심해서 종결해가지고 뭐 선고가 12월 중에 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뭐 너무 낙관할 일은 아니지만 지기현이 아무리 까불어도 상당한 정도로 세기를 영향을 미치기. 받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내란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직위원처럼 저렇게 진행한다는 저거는 건 진짜 상상할 수 내란 없는 재판이 일이에요. 아니라 그냥 저는 자범의 수준이 있는 내란에 비하면 그런 재판 받을 때도 판사가 저렇게 안 해요. 절대로. 절대 안 해요. 판사의 언어가 아니라고 제가. 피고인에게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피고인 변호인한테 변호인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변호인이 저렇게 하면 제지시키고 나가라고 하거나 심하면 집어넣잖아요. 판사가.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해요. 완전히. 그리고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은 사회적 파정을 고려해서 중요한 재판부에 배당을 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직위원 재판부는 신속 처리 절대 자체가 안 되는 재판 진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그 재판 영상 보고 있으면 진짜 복잡 터져가지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의혹이 맞다면. 그렇게 점점 좁혀지네요. 예. 그러니까 왜 저런 태도로 판사의 언어도 아닌 저렇게 무슨 쇼핑하듯이 서로 거래하듯이 뭐 끌려가듯이 이런 재판을 한 이유가 뭘까? 그 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 그 취소 결정문에 보면 이미 판단을 갖고 있는 건데 또 뭐 분 단위로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일 단위가 아니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런 것을 다 해보니까 결국은 직위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누군가의 판단이 있었고 그것대로 그대로 몰아줘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다면 더 나갈
그 의혹들이 많죠. 더 나갈 수도 있죠. 예, 윤석열 풀어준 건 그러면 직위원이 풀어준 게 아니라 풀어주라고 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주말 사이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검찰 반응 혹은 보수 언론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것은 대검이 한 게 아니야. 법무부가 한 거야. 법무부 뒤에 정권이 한 거야. 이재명이 한 거야. 이재명이 자기가 불리하게 지금 자기 재판인 대장동을 막았어.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빌드업을 통해서. 그런데 대장동 검사 출신으로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항소 포기하는 게 기준에 맞아요. 왜냐하면 항소 기준이 2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또 선고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7년 때렸는데 8년 나왔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거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양형과 관련해서 항소 기준에 항소 포기하는 것이 맞고요. 아 2분의 1 이상이면? 네, 2분의 1 미만이면은 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기준이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양형과 관련된 항소 기준에는 항소 포기가 맞고, 게다가 그 무죄 나온 배임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확고한 판례로 그 배임액 산정이 안 될 경우에 일반 배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특경 배임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항소를 할 때 검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인용 가능성입니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는데 확고한 판례가 있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항소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항소 기준에 따르면 항소 포기가 맞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정치 수사였잖아요. 애초부터 출발이 애초부터. 그리고 네. 지금 남욱의 폭로를 보세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검사들의 독직 가혹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와 감찰을 해야 될 사안이지 거꾸로.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건이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항소 기준에도 그 항소 포기가 맞기 때문에 당연한 법리에 따라, 당연한 원칙에 따라서 항소 포기를 한 건데, 그냥 친윤 검찰들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정치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겁니다. 때문에 항소 포기했다고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려고 지금 시끄럽게 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 이 항소심에 가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했다라는 관점에 얘기를 하려면 1심을 맡았던, 공소유지를 맡았던, 사실은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의 공소유지팀은 수사팀이잖아요. 네. 2차 수사팀이죠. 1차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고 그 뒤에 2차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2차 수사팀이 만들어졌고 그 대표 주자가 강백신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검찰 독재의 폐해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는, 탄핵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대장동 사건에 투입을 하면 누가 이 수사의 핵심이었고 이 수사를 통해서 정권을 말아먹었고 야당을 탄압했던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공소유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치해 왔잖아요. 누구도 반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 우리가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짓 논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선일보 비롯한 보수가 보수가 떠들어대는 거는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느니 하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오전 8시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윤석열 검찰이 친윤 사단 내세워서 하던 정치 행위, 보수 언론에 내고 그들이 떠들어대는 건 저는 그렇죠.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계속 짜증나는 것은 이거를 고스란히 진보 매체가 받아서 그 시각 그대로 사건을 이재명 정권이 이 수사를, 이 재판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기사를 쓴다는 게 나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도저히 답답하고. 항소심의 심판 대상과 관련해서 양형 차원에서의 지금 항소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규란 사람의 이 피고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해서 유동규가 항소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소하잖아요. 항소했죠. 그럼 심판 대상이 검찰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완전히 축소가 돼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유동규는 적대적,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적대적 피의자이고 적대적 피고인입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심판의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유동규라는 사람을 고리로 네. 우리 대통령님을 엮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항소를 해서 올라가면서 여전히 자기는 책임이 없고 자기 윗선이 잘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님 나쁘게 말하면 우리 대통령과의 무슨 고리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동규는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주장하겠죠. 주장.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안 다뤄지는 게 아니 아니거든요. 재판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이게 지금 언론들이. 바로 없어진 제가 봤을 때 이건 언론이 지금 재판이 없어진 것처럼 아마 얘기해요. 안 없어졌어요. 이 심판 재판의 대상도 그대로. 구조 검사들만 항소를 안 한 거 유동규는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재판의 구조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좀 안 다룬 것 같아요. 유동규에 네. 대해서는 구형을 7년 했는데 8년이 선고됐어요. 그러니까요. 7년 구형은 그 김만배 12년 구형하고 비교해서 너무 봐주기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유동규가 너무 많이 선고됐다고 항소심에서 항소해가지고 깎아줬어야 됐는데 항소를 못해서 그래서 아쉽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봐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 이게 그것 지금-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의 보도는 이재명 재판이 사라졌다는 식의 뉘앙스예요. 기사만 읽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사라졌다는 심판 건가 대상은 이게? 그대로입니다. 재판은 해요 그냥. 검찰이 해요. 핵심 고리로 생각한 게 유동규예요, 유동규. 그러니까 검찰이 떠들어대는 걸 듣고 기사를 보고 있으면 이 기사는 뭐야? 재판이 없었다는 거야? 예. 아닌데 예.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읽힐 기사를 계속 생산해요. 또 하나는 배임에 따른 소위 부당이득액, 범죄 수익액과 관련해서 뭐 검찰은 우리가 뭐 항소를 포기한 바람에 그 부분 심판을 못 받는다. 그것도 택도 없는 조선일보가 그걸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 지금 박은정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합니다. 그 유류 가격이 대폭 폭락을 했어. 근데 오늘 딱 군 부대하고 뭐 유류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럼 계약 체결일 당시의 가격으로 얼마를 봐줬냐라고 산정하는 것이 명확한 대법원 판례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유동규의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협약을 했을 당시에 부동산 내지는 그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1,182억이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많이 뛰겠지만 그 액수는 산정하기가 없다. 산정할 그러니까 수가 없다라는 없죠. 명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뭐 항소해서 판단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그럼요. 다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그 재판은 있는 없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있는 배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자한테 원래 그 이익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라든지 이런 쪽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다 환수할 수 환수할 수 있어요. 있어요. 성남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네. 마치 조선일보가 그런 거 돈을 날렸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기사를 이게 쓰고 기사를 지금 시점에 기사를 네. 쓴다면 이재명 대장동 재판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가 이런 걸 써야죠. 그 사이에 뭐 남욱의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한 발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재명 배임인데 뇌물이 없잖아요. 지자체 배임 사건 다 뇌물이 달려 있어요.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 시가 가져가야 될 지자체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업자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이재명은 뇌물이 없어요. 뇌물이 없는데 수천억을 업자한테 왜 줬다는 거야 도대체. 이 사실상 사건이 성립이 안 돼. 저 배임도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확정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환수를 한 것이 과연 배임인가? 그럼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부 다 배임이에요. 전부 다 배임인 거예요. 왜 이 성남시만 이것이 배임인지. 네. 그러니까 이 배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툴 아니 만하다 그래서 뭐 생각해요. 예전에 이런 사건 또 관련 사건에서 뭐 홍준표 시장은 뭐 왜 수사를 안 하느냐 뭐 얘기 많았죠. 그 이재명 대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친윤 정치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차기 정권 창출하지 못하게 검찰 정권 이어지도록 정적 죽이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사건이고 그게 명백한데 지금 와가지고 그건 쏙 빼버리고 검사들이 항소 못하게 했다고 이거 이재명 재판 못하게 하는 거라고 지금 그런 프레임을 막 만들어냈는데 그걸 쫓아가고 있냐 이거죠. 진보 매체들이.
최근에도 남욱이라는 사람이 진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정에서. 유동규의 경우에는 다 윗선으로 책임을 올렸기 때문에 자기는 3년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동규는 앞으로도 자기 재판 항소심에서 계속 우리 대통령이 물고 늘어질 그렇죠. 거예요. 자기는 자기 걱정하지 머릿속에서- 마. 그러니까 자기 이 머릿속에서는 보수 언론들. 검사들이 자기 다 봐주기로 했고 그래서 네. 자기는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8년이 나왔으니 이게 충격 먹고 이제 계속 떠들겠죠. 7년 구형이면은 집행유예 가능한 구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장량 감경하고 하면은 3년 그러니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던 거죠. 아하. 유동규 입장에서는. 7년을 그 여차저차해서 3년 이하로 그렇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예. 그래 집행유예로 나온다 하고 혼자 집행유예로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친윤 검찰은 지금 이 사건 항소심에서 또다시 정치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유동규 눈치를 보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유동규가 돌아서 가지고 나 사실은 검사하고 이렇게 짝짝꿍했어 이렇게 폭로까지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근데 유동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안 그러면 8년 살게 네. 생겼으니까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쪽에 더 나을까. 여기서 하나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남욱 변호사가 소위 말해서 뭐 배를 가려서 뭐 장기를 네. 어떻게 뭐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동규 자체도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이런 폭로 양심 선언을 어느 법정에서 했느냐 33부 이진관 부장 맞아요. 재판장입니다. 예, 또 하나 잘못 그죠?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라는 것이 상극으로 완전히 진실이 그러니까요. 허위가 되고 허위가 진실이 되는 아니, 형국이 그 이진관 있다. 재판- 한국의 재판이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이진관 사법부 재판부로 다행이잖아요. 또 하나 내란 재판 전부 다 옮길 수는 없나요? 또 다른 또 다른 측면 이 지점은 우리 저 박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진우 검사장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요. 자, 자기가 이것을 직을 걸 정도로 이 사안이 항소 포기가 안 된다. 수사 공판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 포기하면 안 되고 항소해야 된다는 것이 직을 걸 정도였으면 왜 딱 항소 기간 내에 직을 진짜 버리든지 해서 대검과 그런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딱 자기가 항소 포기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언론 보도용으로 결국은 난 그 반대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직을 하나 이 말입니다. 이 방식은 오래된 언론 플레이 아주 검찰에서 나는 후배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상급 기관인 대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방식 아닌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내보내면 되죠. 정진우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장이고 윤석열과 대검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수사 같이 했던 한 팀이었죠. 그리고 정진우 검사장의 그동안 행보는 친윤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저기 들어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진우가 어떤 답변을 했냐 하면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저희들이 충실히 공소수행하고 있다. 그런 부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되어 있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가 답변의 원칙이죠. 그런데 공범들 재판 운운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답변이었죠. 그러네요. 중앙지검장이 저렇게 사표 낸 것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 땔감을 제공한 거예요. 저건 굉장히 전형적인 친윤 스타일이죠. 자, 어쨌든 잘라냈으니까 됐어요. 자, 나갈 사람이 나간 겁니다. 나갈 사람이 나간 거예요.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간 예.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네. 그 쓰디박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기 잘 맞네. 예. 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